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로 꼽혔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엔 그 오복의 하나를 임플란트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김차동 씨는 임플란트 하셨나요? 다행히 아직 저는 치아가 건강한 편인데 건강하군요. 나이 들어가면서 주위 분들 보면 임플란트 하나하나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치아 수술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또는 수술을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궁금증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치과 이희수 과장을 모시고 임플란트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자가치유 능력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아 상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가 치아가 탈락된 후에야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임플란트를 미루다 뼈 이식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두려움이 큰 임플란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이희수 과장과 함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은 그 임플란트 뿌리 나사를 일단 상실된 치아 부위에 먼저 식립을 하고요. 그 후에 인공 치아를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제 씹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이제 임플란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뿌리 쪽에 고정체라고 부르는 그런 뿌리 부분이 존재하고 지대주라고 부르는 중간 기둥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제일 위에 머리 부분에 상부 보철물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임플란트 고정체 뿌리 부분을 뼈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씹는 진행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제 씹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발치를 먼저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수술, 그리고 인상 체득, 보철물 적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림 보시면은 제일 왼쪽 그림에 불량한 치아를 뺀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고정체라고 하는 구조물을 뼈 안에다가 식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인상체득, 흔히 본을 뜬다고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공소에 저희가 보내게 되면 기공소에서 지대주라고 하는 중간 기둥, 그다음에 치아 머리 보철물을 만들어서 치과에 보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치과에서 이 세 번째 사진처럼 중간 지대주를 장착을 하고 치아 머리 보철물을 또 장착을 해서 씹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큰 네 가지 과정 사이사이에 또 조그마한 이제 진단 과정들이 조금씩은 추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언제 몇 개를 심어야 되는지, 뼈가 잘 치유되고 있는지, 뼈 이식이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네. 사진에서 이제 CT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 이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은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원장님의 진료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치과마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식립 개수 같은 경우에는 딱 사실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개수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환자분에서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생활 습관, 식습관 아니면 환자분의 뼈의 상태라든지 또 이제 원장님의 술자의 그런 어떤 진료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개수를 이제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진 치아의 개수만큼 혹은 빠진 치아 개수보다 하나 정도 더 적게 그렇게 심어 넣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진을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 어금니가 빠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어놓은 케이스들입니다. 2개를 빼고 2개를 이제 심은 경우들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빠진 치아 개수보다 1개 정도 더 적게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입니다. 3개 빠진 자리에 2개만 심어서 연결을 한다든지 4개 빠진 자리에 3개만 심어서 연결한다든지 5개 빠진 자리에 3개를 심어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어금니는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이제 1개에서 3개 정도로 적게 빠졌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빠진 치아 개수만큼 혹은 이제 하나 정도 더 적게 임플란트를 심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니가 4개 이상 많이 빠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빠진 치아 개수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하 정도로 임플란트를 심어 넣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니 1개를 뺀 자리에 임플란트 1개를 심어 넣은 경우들이고요. 이 사진들은 보시면 치아 3개 빠진 자리에 뭐 임플란트 2개를 넣는다거나 뭐 치아 5개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2개를 심어 넣는다거나 네. 뭐 제일 길게는 치아 6개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넣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임플란트 하려면 제일 걱정이 이제 큰 맘 먹고 가기 때문에 비용, 기간 이게 또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네. 이제 그 임플란트 각 진행 과정들의 특성상 기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일단 그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게 아니라 뭐 한 일반적으로 2, 3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제 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로 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2, 3개월은 기다려야 이제 뺀 자리에 뭐 염증도 가라앉고 또 잇몸이나 뼈도 좀 잘 치유가 되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기에 좋은 바탕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개월 기다려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아까 그 뿌리 부분, 고정체라고 하는 뿌리 부분을 식립을 한 후에도 또 이제 그 고정체랑 뼈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도 한 2, 3개월 정도 또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뼈 이식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뼈나 뼈의 양이나 뭐 질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개월 이상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면 뭐 다른 치과 치료에 비해서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나란히 해야 할 경우에는 브릿지를 심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네, 이 브릿지라는 개념은 뭐고 그냥 임플란트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브릿지가 어떤 치료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왼쪽 그림이 브릿지고요. 오른쪽 그림이 임플란트인데요. 뭐 치아가 손상되거나 치아 주변 조직이 이제 불량해서 치아를 발치한 경우에 그 발치한 치아 주변에 있는 양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이제 모양을 잡고 이제 그 두 치아를 기둥 삼아서 중간에 인공 치아를 집어넣어서 길게 보철물을 만들어서 적합시키는 그런 치료를 브릿지 치료라고 하고요. 그 브릿지나 임플란트 모두 각각 치료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건 없고 이제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를 뺀 자리, 그 자리만 건드려서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 범위가 제한적이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수술적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건 단점일 수 있겠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발치하는 과정 빼고는 별로 이제 뭐 수술하는 과정 이런 건 필요가 없고 또 보철물도 빨리 나오고요. 이런 건 장점일 수 있겠지만 멀쩡한 치아 양옆에 있는 치아를 또 깎아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보자면 빠진 치아의 양옆에 있는 치아가 건전하다면 그럴 땐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좋을 것이고요. 양옆에 있는 치아에 만약에 마침 충치가 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양옆에 충치도 치료하면서 상실된 치아 부위도 이제 동시에 수복할 수 있는 브릿지가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잘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발치를 하고 일정 기간 또 그렇게 방치를 할 경우에 물론 이제 불편함도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 그렇게 놔두면. 네. 이제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빠진 공간으로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기울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사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그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발치하고 오래 방치돼서 그 자리로 옆에 치아가 쓰러진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치아 뺀 자리를 치료하려고 해도 옆에 쓰러진 치아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치료하기가 힘들어져서 치료 범위가 커지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이제 쓰러진 치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쓰러진 만큼 깎아서 뭐 신경 치료해서 보철물을 씌운다든지 이런 추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옆으로만 쓰러지는 게 아니고 뭐 위쪽, 아래쪽 방향으로도 움직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아래 치아가 없어서 위 치아가 내려온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위 치아가 없어서 아래 치아가 위로 솟아오른 사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무리해서 식립을 하게 되면 보철물이 너무 납작하게 나와서 이제 씹는 힘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정을 통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린 다음 임플란트를 씹는다든지 아니면 뭐 깎아서 신경치료해서 보철물을 씌우고 임플란트를 씹는다든지 이런 추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씹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면 어떤 그 생리적인 적응 과정이 있기 때문에 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합니다. 그 자극에 버티기 위해서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그 치아를 빼고 오랜 기간 놔두면 자극이 뼈에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생리적인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별로 없으니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치 후 2-3달 정도 있다가 심는 게 좋고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뇨를 앓고 있으면 이런 임플란트마저도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전신 질환이 있으면 임플란트 어려운가요?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전신 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당뇨가 또 대표적이고요. 상처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당뇨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성공률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이제 당뇨 심하신 분들은 당화혈색소라고 이제 그런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 2-3개월 정도 그 혈당 농도, 평균적인 혈당 농도를 알려주는 수치고요. 4에서 6%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이게 9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좀 미루셔야 하고요. 저희가 흔하게 쓰는 그런 용어로 공복 혈당, 그걸로 따지면 한 200이 넘어가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한 7에서 9 정도 되는 그런 수치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수치 되면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공복혈당으로 변환을 하면 150이 넘어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화혈색소가 7 밑이신 분들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신장이나 간 질환 있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처방하는 약들이 뭐 신장이나 간에서 대사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약의 종류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중에 혈액 투석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피가 굳으면 안 돼서 항응고제를 투약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뭐 투석하는 날짜랑 임플란트 식립 날짜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요즘 골다공증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골다공증 약 중에 뼈 치유를 방해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진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처럼 뼈가 안 차오르고 괴사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복용 사실 꼭 알리셔야 되고 골다공증 약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주사 맞고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 뭐 뇌출혈, 뇌경색, 뭐 심장 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이제 혈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피린, 와파린 이런 거 항혈전제 이런 거 드실 텐데 이런 것도 이제 며칠 끊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출혈이 먹기 때문에 끊으실 수 있는 분들은 수술하시면 되고요. 이제 좀 끊기가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연기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최근에 진행하셨던 분들도 임플란트 수술을 미루셔야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시술법이 있다더라도 뭐 당이 높아서 수술을 못 받는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임플란트 과정에서 뼈 이식이 참 힘들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네네. 다 뼈 이식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 뼈 이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임플란트 뿌리 나사 고정체 그거를 이제 식립을 하고 한 후에 뼈가 이제 식립체를 충분한 양의 뼈가 식립체를 둘러싸고 있어야 그래서 원활한 기능을 하면서 이제 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건데 뼈의 폭이나 뭐 양이나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고정체를 식립한 후에 이제 충분한 양의 뼈가 둘러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씹게 되면은 그 고정체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뭐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주변에 있는 뼈나 잇몸이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양의 뼈가 둘러싸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럴 때는 인공적으로 뼈를 넣어서 이식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은 지 오래 지나면 그 부분의 뼈나 잇몸이 푹 꺼지게 됩니다. 근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적으로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미성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신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볼륨감 증대를 위해서 조금 뼈 이식을 이제 볼록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정확한 사진을 찍어보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도 직관적으로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알려드린다면은 치아 내부에만 국한된 문제, 뭐 충치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멀쩡하다가 뭐 사고가 나서 부러졌다든지,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치아를 뽑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 이식할 가능성이 좀 적겠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뭐 풍치, 치주염을 앓다가 치아가 흔들려서 뽑은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가 많이 녹았을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뼈 이식을 하셔야겠죠. 네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뼈 이식을 한 환자분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뼈를 옆에서 잘라서 본 단면 사진입니다.
이제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발치한 후에 오래 경과돼서 뼈 바깥쪽 벽이 많이 녹은 모습이고요. 중간 사진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깥쪽 벽에다가 뼈를 이식한 사진입니다. 이식한 뼈들이 모두 내 뼈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하게 좀 가도할 정도로 쌓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수개월 경과한 후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이식 뼈들은 없어지고 네. 안정된 뼈들만 남아가지고 바깥쪽 뼈 라인이 잘 형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어금니를 심는 경우에는 특수한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치과에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로 그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뼈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진 보시면은 우리의 코 옆, 눈 밑 부분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는데요.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공기주머니가 위쪽 어금니랑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쪽 어금니를 심을 때 임플란트가 공기주머니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기주머니가 너무 큰 분들은 이 임플란트가 공기주머니를 뚫고 관통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주머니를 들어올려서 상악동을 거상시켜서 빈 공간에다가 뼈를 채우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수술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 사진이 공기주머니, 상악동을 들어올리기 전 뼈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이 상악동을 거상시키고 그 빈 공간에다가 뼈를 채워 넣은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상악동 경계를 표시한 건데 위로 들어올려서 올린 만큼의 빈 공간에 뼈를 식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뭐 여러 사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면 나의 잇몸에 뼈와 인공 치아를 식립하고 하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임플란트 수술의 통증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그 수술 자체의 통증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다만 그 잇몸뼈 염증이 좀 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가 아무래도 좀 희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럴 때는 약간 염증이 좀 덜한 분들보다는 아프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거의 뭐 큰 문제 없이 수술은 다 진행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수술 중에 아픈 것보다 수술 끝난 후에 아픈 게 훨씬 이제 더 크고요. 더 불편함이. 수술 때는 마취를 하니까요. 네, 수술 때 마취를 하니까 거의 아프신 건 없고요. 한 수로 한 2, 3일 정도 뭐 부종이라든지 뭐 열감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처방한 약 잘 드시고 가끔씩 이제 치과에 오셔서 체크하시고 소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문제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발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나 뭐 전악 임플란트 이런 것처럼 좀 수술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수술 중에는 대부분 불편함은 없고요. 네. 수술한 후에 좀 길게 한 5에서 7일 정도 부종이나 뭐 열감이나 아니면 멍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독 잘 하시고 약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흡연은 안 좋은 거고 음주도 안 좋을 건데 그래도 부득이 담배를 피워야 된다면 수술을 어느 정도 경과 후에 피워야 될까요? 네. 이제 음주나 담배도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수술한 후에 한 2주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치유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흡연,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 성공률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 담배 연기에 있는 뭐 일산화탄소, 타르, 니코틴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상처 치유를 이제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언제부터 끊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한 직후가 아니고 발치한 직후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치한 직후에 그 염증이 가라앉고 상처도 가라앉고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좋은 바탕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담배를 피면 그런 좋은 바탕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수술을 한 후에도 그 고정체랑 뼈랑 잘 붙을 수 있게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좋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발치한 직후부터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고 본을 떠서 치아 보철물이 나와서 연결할 때까지 임플란트 전 과정에 걸쳐서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그 뼈 이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연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의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흡연하게 되면 이식한 뼈가 안 붙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떤 치과에서는 그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분이시면은 뭐 틀니나 브릿지나 치료 방법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요소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금연도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네. 같아요. 워낙에 끊기 힘든 거라서 네, 아마 네, 네, 맞습니다. 사례들도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에 그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럼 아무래도 세균 번식도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랑 잇몸 사이에 공간이 커져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제 보철물을 사용하면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멍이 커지게 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저희가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고정체에서 분리를 해서 보철물을 수정을 조금 해서 아. 다시 끼운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결은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구멍이 너무 커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 구멍을 다 메꿀 수는 없습니다. 다 메꿔버리게 되면 잇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그 뼈나 잇몸이 많이 염증 때문에 녹아서 많이 내려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멍은 굉장히 커져 있겠죠. 그래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뭐 치간 칫솔, 뭐 치실, 구강 세정기 이런 걸 등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 잘 빼주시고 더 이상 잇몸이 안 내려가게, 구멍이 안 커지게 그렇게 관리해 주신 방법밖에 사실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치과 정기 검진도 자주 오셔서 관리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를 사용하다가 이게 망가지고 나면 재식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는 틀니를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재식립하는 것하고 틀니 중에는 어떤 걸 그 고르는 기준이 되나요? 네, 그 임플란트 뿌리 부분, 아까 말씀드린 고정차라고 하는 부분이 멀쩡하다고 하면 위에 보철물만 수정해서 다시 끼우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뿌리 부분이 뭐 찢어졌거나 깨졌거나 아니면 뿌리 부분 근처에 있는 뼈들이 너무 많이 녹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고정체라고 하는 뿌리 부분을 제거를 일단 해야 되는데요.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틀니를 바꿀 것인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시 심을 수 있는 뼈의 양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재식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기능적으로 유리한 게 많아서 그런데요. 씹는 힘도 5배 이상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음식의 맛이나 뭐 온도, 질감 이런 것들도 틀니에 비하면 임플란트가 좀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은 틀니 사용하실 때보다 주변에 있는 뼈들도 흡수가 덜 됩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재식립이 안 된다면 재식립을 시도했는데 안 된다면 그때 틀니로 바꿔서 시도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이희수 과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날이 추워지면서 유난히 입술이 트고 갈라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겨울이 아니어도 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입술은 그 다른 조직하고 좀 다르게요. 모공이 없어서 땀이나 피지를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트고 갈라진다 그래요. 네, 비타민 B2나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입술이 트고 갈라지는 증상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영양소 섭취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는데요. 입술 껍질이 뜯어지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 증상이 반복되면 탈락성 입술염이라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생긴다 합니다. 네, 남들보다 이런 증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요. 방치할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임플란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글 남기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